토마트식이라고 해야 하나? 토마트식. 낙화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낙자도 이제 잘 잃어버리려고 해요. 낙화암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이거를 잠깐 소개드리려고 하냐면은 낙화암이라고 도대체 언제부터 불렀는가 아시는 분 있어요? 이 낙화암이라고 불리는 거 처음에 이제 여기에는 타사암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시지요? 이 타자는 이거 책받침을 쓸 수도 있고 책받침을 뺄 수도 있어요. 같은 거예요. 타사암이라고 삼국유사에서부터 이제 기록이 됐어요.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고 해서 타삼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고려 후기 승려했던 일연 1281년에 쓴 거예요. 1281년에 삼국유사에는 요 타사암이에요. 타사암이라고 썼는데 거기에서 삼국유사에 쓰기는 태풍 춘추공조에 백제고기의 말하기를 이렇게 해서 백제고기에서 썼다는 그런 게 이 삼국유사 쓰기 전에 백제의 옛날 기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책을 찾을 수가 있으면 백제에서도 좀 더 잘 알 텐데 그거를 모르니까 그 일연이 인용할 때 백제고기에 의하면 하고서 백제고기를 인용했다는 뜻을 먼저 밝히고 의자왕과 모든 후궁이 함께 화를 면하지 못할 줄 알고 남의 손에 죽느니 자살한다는 의미로 했는데 여기는 의자왕과 모든 후궁이 같이 떠났다고 백제고기에는 써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래서 민간에는 타사람을 하지만 하면서 일련의 의견이 그 뒤에 달려요. 이것은 속설이 잘못된 것이다. 다만 부인이 떨어져 죽었다. 떨어져 죽은 것뿐이지 의자왕까지 떨어져 죽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걸 백제고기의 그 기록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만 궁인은 남도 있고 여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대개는 궁궐에 그거 내서 보니까 남자는 대개 내시 쪽이 많이 환관이 많을 테고 여자들이 많은 시중을 들었겠지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가 궁인하고 그 위에 백화점에 있는 1929년에 건립한 백화점의 건립기에도 수백 궁인이라고 나왔어요. 거기도 수백 궁인. 절대 삼천궁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1929년 외정시대 때 지은 거지요. 외정시대 지은 백화점에 건립기에도 수백 궁인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1281년에 쓴 삼국유사에도 궁인이라고만 써있어요. 여기는 궁인이 떨어져 죽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타사암이라는 명칭이 여기서 이제 쓰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속설에 썼고, 그냥 민간에서도 이제 떨어져 죽었는데 그런 게 그 당시까지 삼천궁녀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이 낙화암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다만 궁인. 그리고 이게 1929년의 백화점 건립기에도 수백 궁인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불렸던 것이 삼국유사가 편찬된 1281년보다 6년 뒤인 1287년 1287년 고려 후기 문신 이승유가 지은 이승유 씨가 지은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 고려 개국까지의 역사를 시로 서사시로다가 쓴 제왕문기라고 있습니다. 제왕문기라는 책에 백제기가 나와요. 쭉 이제 요순 시대부터 쭉 하은주 내오고 당수 당뭐 쭉 나오다가 고려의 개국까지 나오는데 고려의 개국 이전에 그러니까 신라기도 나오고 백제기도 나오고 후백제기도 나오고 여러 개 나오는데 그 백제기에 최초로 낙함이라고 써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은 뒤에 나오는 이곡이 쓴 그 주행기에서 나오는 시 여러분한테 나눠드렸던 시집에도 그 시가 여기 이곡의 시가 있는데요. 그 시에 있는 것을 최초로다가 보는 경우가 많은데 더 찾아보면 나올라나 모르지만 어떻건 삼국사기보다 60년 늦게 써진 것이 삼국유사거든요. 삼국유사기 때문에 삼국유사까지는 낙화이라는 말이 없고 그보다 6년 뒤인 이승유에 대한 제왕은기의 낙화이라고 나와요.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제왕은기 책을 갖고 오려다가 무거워서 안 갖고 왔더니 기다 홍분 이게 홍분이 붉은 분을 칠했다는 거니까 여기 이것이 궁열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기다 홍분 얼마나 많은 궁녀가 이런 뜻이죠. 기다 홍분 타청류 얼마나 많은 궁녀가 타청류 맑은 물 위에 떨어졌느냐. 그러니까 백마강이라는 말을 여기는 쓰지 않아서 백강이라는 말도 쓰지 않고 청류 맑은 물이라고 썼어요. 맑은 물이 흐르는 걸 류는 흐르는 상태니까 흐르는 것은 곧 물을 얘기하기 때문에 청류일 때는 맑은 물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다 홍분 타청류 그 다음에 글씨를 크게 쓰다 보니까 낙화암용 대왕포 기다 홍류 타청류 얼마나 많은 여인이 맑은 물에 떨어져 죽었는가. 낙화암용 대왕포 대왕포에 낙화암만 우뚝 솟아있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우뚝 솟을 용자지요. 그렇게 쓴 것이 낙화암이라고는 용어를 쓴 최초의 기록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49년 고려 후기 문신이로 한산 출신이면서 목은 이색의 아버지인
이 가정 이곡이라는 분이 계셔요. 가정 이곡, 가정 후고 이곡이라는 분이 이분이 한산이시라고 하든가 뭐 할 거 지금 부르는데 부여에 와서 부여를 기행했어요. 한산에서부터 배를 타고 와서 부여까지 오신 기행문이 있어요. 부여 기행문인 주행기라는 게 있어요. 부여 이곡 선생이 쓴 주행기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낙화음을 노래한 시에 천척 이거는 저기 지가 나눠드렸던 책에 있으니까 이곡의 그 낙화음 시 보면 나와요. 거기에 천척 취한 명낙화 천길의 푸른 바위 그 이름 낙화래네 이런 뜻으로 낙화라고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천척 취암 암이라는 것이 먼저 앞에 나오고 그 뒤에 명낙화 낙화라고 부르네. 명을 이름명자인데 이거는 이름이 낙화라네라고도 쓰고 이거를 뒤에서 동사로다가 낙화라고 부르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낙화라고 부르네요. 왜냐하면 그 앞에 암이라는 명사가 미리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낙화라고 부르네. 그 바위를 낙화라고 부르네라고 이렇게 봐야 맞습니다. 명낙화한 거에 옛 기록 고려시대까지 기록에는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고려시대까지는 이때까지는 전부 타삼이에요. 그런데 1287년 이후 이승여 지환기 이후부터 낙화암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쓰이게 됐죠. 또 특이하게 이제 세종실록지리에는 낙화암이 아니라 낙화대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세종실록지리에는.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다 타삼이라고 고려시대 부르다가 고려 후기에 이승여 지왕에서부터 낙화암이라고 최초로 불렸다. 그것이 1287년도이다. 그리고 같은 고려시대에 문신을 다가 가정 바로 여기 서천이죠. 한산이면 서천이잖아요. 한산이 시인 이곡의 주행기 그 부여를 해타고 왔어요. 그 기록을 보면은 재밌는 기록도 많은데 거기에 그거를 하다가 쓴 시 그걸 높이고 쓴 시를 쓴 시에 이제 낙화암이라는 명칭이 나오고 그 뒤부터는 낙화암이라고 나오지요. 그게 삼천궁녀는 그때까지 1929년까지는 전혀 삼천궁녀라는 말이 안 써 있어요. 여기 제가 옛날에 그 귀한 기록이라 한번 찾아 복사해서 놨던 건데 가람 이병기 시주신 가람 이병기 씨를 다 잘 아실 거예요. 그 양반이 1929년 5월에 부여를 방문해 가지고 기양문을 쓴 게 있어요. 낙화암을 찾는 기례라는 기양문을 써서 1929년 6월에 당시에 있던 신생이라는 잡지에다가 기록을 기고를 했던 것이 있는데 거기다 보면은 쭉 명칭이 박물관 대신 고적진열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소산이라는 명칭, 그때는 평제탑이라고 썼고, 그리고 부소산에서 산나무를 캐는 여자들이 뭐 떠드는 소리가 많이 났다고. 그러니까 부소산에서 산나무를 많이 캤던 모양이에요. 옛날에는 캤다는 것도 있고, 부소산에 올라가서 반월성지를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소산성이 아니라 그때까지만 해도 반월성지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유인원비 그리고 군창지를 갖다가 창고적이라고 썼어요. 창고 사적. 그 창고적이라고 했는데 이거 지원이 되겠죠? 네. 딱지가 잘 안 지워지네. 이것이 그 읍지에 보면은
만리창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나와요. 만리창. 만리창이라고 조선 말기까지는 불리다가 이것이 외정시대 때로 오면서 창고지, 창고적 이렇게 나와요. 또는 창고적 하나 더 창고지 또는 창고적 다 유적이라 유적지라는 뜻이니까요. 그 외정시대는 불렸다가 나중에 해방된 이후에 군창지라고 발굴한 결과를 다 군창지라고 이제 불려지게 되는데 조선 말기까지만 해도 만리창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 다음에 창고지, 창고적. 그래서 안자는 이게 본자고 이게 속자예요. 이거는 다 동자, 같은 자예요. 같은 자. 동자. 그래서 이거는 산이 위로 갈 것이 아래로 온 거니까 똑같은 거고, 바위는 산 대신 이 바위를 갖다가 이렇게 입구자 표시로다가 바위를 표시해 가지고 두 가지는 똑같이 산이 올라가고 내려온 것 뿐이니까 그렇게 쓴 옛날에는 그렇게 썼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분이 넘었네 이것도. 저 낙함에 대해서는 참 이제 좀 알게 되었는데 네. 좀 우리 부여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것은 삼천공녀 얘기예요. 언제부터 삼천공녀라고 했는지 택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 그런 게 이 1929년까지는 삼천궁녀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외정시대 때 1929년을 외정시대 때요. 그때 이제 김창순이 뭐 이런 사람들이 김창수가 신팔경을 새로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구팔경 있던 거를. 그리고 홍한표 그 김창수 뒤에 홍한표가 외정시대 때 또 군수했는데 그 사람은 백화점을 짓는 그 부풍 시사회를 지원해가지고 백화점을 짓도록 만든 사람이 또 그게 외정시대 했어도 부여 보적 유적 같은 거에 대해서는 보존하고 뭐 하는데 많이 노력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그 읍지를 쭉 뽑아가지고 부여현, 석성현, 홍산현, 인천 군 4개 구년에 군수 현감 명단을 전부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인물 사진을 와가지고서 발췌를 해놨는데 한 반은 그 내력이 안 나오더라고요. 되게 부여 현감이나 그 선생 읍선생 아니라고 옛날에는 읍을 군현을 갖다가 읍이라고 다 불렀어요. 그래서 군현의 현감을 갖다가 읍선생이라고 불렀어요. 읍선생. 그래서 읍지를 보면은 읍선생 안이 나오는데 이게 안이 명단이라는 뜻이에요. 읍선생 이거는 군수 현감 현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군이나 현 이런 의미로 읍지 하면은 그 오늘날의 군지 현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읍지 하면 모든 다 통틀어 가지고서 그 지역 그 군현의 기록을 읍지라고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그 전에는 군수 현감도 읍선생 안 흘러서 읍선생 명단 군수 현감 명단이라는 뜻으로 명단만 쭉 적었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전부 발췌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전부 인물 사진 찾아가지고 제가 발췌해놓은 게 있는데 그래도 반은 잘 모르고 동명이인 것도 같은 사람도 있고 해서 그런 걸 정확하게 못 적고 이렇게 한 것이 책으로다가 지금 집에 만들고 있습니다.
가랑 이병기 선생의 이런 여기 기행문 같은 거는 이 기행문이 부여 기행문 낙화암 천년기례가 가람 이병기 선생의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에 속하더라고요. 낙화암을 찾는 부여 기행문. 자 이제 그건 그렇고 이제 본문에 들어갑시다. 이제 7편 나눠요. 7편 안분편입니다. 안분편은 사실은 분수에 맞춰서 욕심내지 않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즐겁게 산다는 의미가 안분입니다. 안분은 편안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떤 때는 접두사 어떤 문장의 첫머리에 딱 와서 엉뚱하게 앉아서 여기에 첫머리 표시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살펴보건대 고증하건대 하는 접두사로다가 쓸 때가 있으니까 무조건 안자라고 해서 중간에 나오면 편안한 자예요. 그런데 첫머리에 나오는 게 있어요. 글 첫머리에 어떤 것을 설명하기 전에 안 백제사 하면은 백제사를 살펴보건대 백제사를 고증하건대 이런 것이 아니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기서는 편안합니다. 그리고 분은 분수 곧 천명입니다. 분수는 하늘이 내려져 나눠진 분지 복이라고 하지요. 분지 복의 준말이 분수예요. 분지 복은 우리 그 일반 쪽 얘기할 때 분지 복대로 살으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나누어진 복 그것이 하늘에서부터 누가 나눠주고 하늘이 나눠준 거예요. 천명으로 정해진 복이 분수입니다. 그러니까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반드시 다 좋지는 않지요. 그래서 안분편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운명대로 욕심 부리지 말고 그에 순응하면서 살으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회원님들처럼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한테는 딱 맞는 그 이야기가 될 겁니다. 경행록이라는 송대의 수신어지요. 수실록, 수신서. 경행록에 이르기를 지적가락이요. 지적가락이요. 이거는 다들 아시죠? 만족하다. 발을 안다가 아니라 만족함을 안다는 것이지요. 어떤 것이 그 분수를 알아서 나한테 밥이 한 그릇 오면은 그게 거기에 만족하고 10그릇 와도 만족하고 고기가 오면 그대로 만족하고 채소가 올라도 그대로 만족하고 다른 것은 이야기 안 할게요. 그런 걸로 대해서 어떤 주어진 여건에 만족을 알고 만족을 느낄 줄 알고 알면 여기서 이제 뒤가 가락이 있으니까 알면 즐거울 수 있다. 이거는 가능 동사 또는 수능 동사 대답하는 응답을 나타내는 동사도 되면서 어떤 일이 가능하다 또는 시인하다 옳다 이런 뜻의 의미인데 여기서는 가락 즐거울 수가 있다는 거. 만족을 알면 모든 일에 만족을 알면 즐거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탐지후지라. 무탐 이건 힘쓸모지요. 탐은 욕심내는 건데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내 것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탐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가질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가지려면 욕심이 되는데 이거는 남의 것까지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탐입니다. 그 두 가지가 합쳐서 탐욕이 되지요.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하면 탐욕입니다. 무탐즉 탐 욕심에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그거를 구분할 필요 없이 욕심에만 힘쓰면 이거는
중간 말 이으는 동사요. 그 법칙으로다가 잘못하는데 보통 이럴 때는 동사 즉이지 즉 곧즉 뭐뭐 하면 이런 뜻이에요. 탐욕에만 힘쓰면은 항상 우울하고 근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족하면은 군자. 지족하는 사람은 군자고 천명을 알고 운수를 알고 분수를 아는 사람. 그렇게 하면 즐겁고 무탐은 자기뿐이 모르는 소인이죠. 소인. 그렇게 군자와 소인을 대비시켰어요. 그 사람들은 항상 가져도 더 먹어도 배고프고 가져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항상 근심하게 된다. 여기서 논어에 보면은 군자 부분이라고 했죠. 군자 부분. 군자는 근본을 힘쓴다. 근본을 알려고 힘쓰고 근본을 행하려고 힘쓰고. 하지만 소인은 무탐. 여기 소인이 안 들어갔지만 이 논어의 군자 무분이라는 말과 대비시켜서 보면은 소인은 무탐이다. 소인은 욕심 남의 것까지 다 가지려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지족은 군자의 길이고 무탐은 소인의 행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족은 여러분들 여기 참고사항을 보시면 알지만 도교사상이에요. 물론 논어나 맹자에도 지족이라는 말은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주사상이 항상 아니에요. 인의가 주사상이지 논어나 맹자는. 그런데 도덕경에서는 자연의 순응에서 살고 때문에 항상 지족을 강조를 했어요. 모든 처해진 위치에 만족해라. 자연 그 속에 만족하면서 살고 지금도 우리 가물을 가지고 보는데 가물으면은 물을 갖다가 줄을 하나 있더라도 인위적으로 뭐를 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이 지족인데 그것이 도교의 중심 사상입니다. 가장 그 핵심 사상은 무의자연이지만 무의자연에 살려면은 모자라도 남아도 다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거니까 그 핵심에서의 그 실천 방법, 중요한 실천 방법이 지족입니다. 지족을 하면 항상 즐겁고. 그래서 그 도덕경에 나온 말은 지족 부욕이요. 만족한 것을 하면은 욕됨이 없다. 욕됨이라는 것은 남한테서 치욕을 받는 것도 있고 내 스스로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욕이지요. 남으로부터 어떤 모욕을 받거나 뭐 하는 거예요. 만족하면 하면 탐낼 것이 없으니까 욕됨이 없고. 지지불태. 멈출 줄을 알면은 위태롭지 않다. 지지불태. 그 논어 여기 도덕경 44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지족부르기요 지지불태니. 이 지족부르기요 지지불태니 가의장군이라. 이렇게 하면은 만족을 알아서 욕되면 모욕을 당하지 아니하고 멈출 줄 알아서 위태롭지 아니하면은 오랫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이 도덕경 44장에 나오는 요체입니다. 가의 장구, 장이라는 것은 길이다. 구는 오래다. 그러니까 장이라는 것은 나이나 뭐 현상에서의 길은 것을 얘기하고 구라는 시간적으로 오랫동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과 구는 원래 뜻은 구분이 되나
이렇게 쓸 때에는 길고 길다 오랫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의미가 장구라는 말이 쓸 수가 있습니다. 펜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7-2장입니다. 지족자는 이거 우리 거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말이니까 쉬워요. 지족자는 그냥 설명으로 할게요. 빈천영락이요. 만족을 아는 사람은 가난하고 지위가 천하더라도 역시 또한 즐겁게 살고, 부지족자, 지족을 모르는 사람, 그런 게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겠지. 부지족자는 부귀 여기요. 부하고 지위가 높아도 역시 또한 괴롭다, 근심한다. 그런 게 위하고 아래하고는 같이 짝이 되는 말이 됩니다. 여기 지족자는 빈천가락이요, 부지족자는 부귀에도 여구라. 이게 부귀 여구는 탐욕스러운 소인의 이야기인데, 우리 속담에 있지. 99섬 거둔 사람이 한 섬 거둔 사람한테 100석 채워가 그마저도 달라고 하는 거. 그것이 부지족자예요. 그 사람은 그는 갔다가 부자가 돼도 또 더 차고 싶어가지고 항상 근심한 거 걱정하고, 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잃을까봐도 걱정하고, 여기는 잃을까봐 걱정한다는 말은 없지만 그런 말 부귀해도 역시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말은 그런 거죠. 새로 바꾼 거요? 네네. 여기도 역시 지족자는 지천무 천명을 아는 사람이고 분수를 아는 사람, 그게 군자되고, 부지족자는 소인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남상 7-3장이요. 요거까지만 할게요. 남상은 지나친, 이게 넘치다는지만 넘친다는 건 지나치다는 거지. 지나친 생각이에요. 지나친 생각에서 앞에 6-10이라면 4-태와 같이요. 앞에 6-10에서 생각이 너무 많으면 4-태하고 이 남상은 같은 단어가 된다. 도상신이요. 잘 지어지는 게. 이거는 무리도자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리도. 그런데 여기에서는 도상신형은 헛되다, 쓸데없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게 여기에 휩쓸려 도로 하면은 헛수고라는 말이 되지요. 그러니까 요 도자는 또 옮길사하고 항상 구분을 해야 된다. 우리만 들려 우리 그칠지고 이거는 흑토. 그 도자는 저도 어떤 때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거는 혼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도상신, 정신을 상한다, 정신을 해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도는 헛되다 보다는 다만이라고도 읽을 수 있어요. 헛되이 정신만 향한다. 그러면 쓸데없이 정신을 해친다고, 다만이라는 부사를 쓰기도 합니다. 다만, 남상은 다만 정신을 해칠 뿐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망동, 경거망동이겠지요. 망동은 반치화, 이제 이 반자 정도는 반대한대가 아니라 되돌아온다, 도리어라고 해석할 줄 다들 아시죠? 도리어, 망동, 경거망동을 하면은 도리어, 화를 이르게 한다, 이를 치지만 여기서는 화를 불러온다라고 해석해야 맞습니다. 경거망동은 오히려 화를 부르고
그 지나친 생각, 공상이나 해서 쓸데없는 생각, 생각하지 않을 생각, 이런 거 걱정까지 다 포함을 했습니다. 그런 건 다만 오직 쓸데없이 그 정신을 해치고 망동, 경거망동, 쓸데없는 행동, 하지 않아야 될 행동 같은 것을 하면은 오히려 화를 부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걸로다가 첫 수업은 끝내겠습니다.